엄마, 나 진짜 이번에 죽으려고 했거든. 근데 이 낡은 종이 쪼가리가 뭐라고 나를 다시 살게 하네. 불과 한 달 전까지만 해도 저는 강남 한복판에서 외제차를 몰며 수십 명의 직원을 거느린 잘 나가는 대표였습니다. 세상 모든 돈이 다 제 것인 줄 알았고 성공이라는 파티가 영원할 줄 알았죠. 하지만 믿었던 동업자의 배신과 무리한 투자는 단 일주일 만에 저를 길바닥으로 내몰았습니다. 한때는 번쩍이는 수트를 입고 호텔 라운지를 누비던 제가 이제는 빚쟁이들의 눈을 피해 어두운 골목길을 전전하는 도망자 신세가 되었습니다. 막다른 골목에 다다랐을 때 제 머릿속에 떠오른 마지막 장소는 제가 그토록 부끄러워하며 외면했던 어머니의 낡은 국밥집이었습니다. 과연 그곳에서 저는 무엇을 보게 될까요? 어머니가 건넨 것은 정말 고작 낡은 종이 쪼가리뿐이었을까요? 사람 인생 참 많지 앞을 모른다는 말이 딱 제 이야기였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회장님 소리 들으며 거드름 피우던 박준혁이가 지금은 편의점 삼각김밥 하나를 두고 유통기한을 확인하는 처지가 됐으니까요. 강남 대로변에 제 이름 석자 박힌 간판을 올렸을 때만 해도 세상이 제 발 아래 있는 것 같았습니다. 비싼 양복에 번쩍이는 구두를 신고 호텔 로비에 들어서면 직원들이 90도로 허리를 숙였죠. 저는 그 맛에 살았습니다. 돈이 곧 실력이고 돈이 곧 인격이라고 믿었습니다. 친구들은 저를 부러워했고 저는 그 시선을 즐기며 더 높은 곳만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추락은 비행보다 훨씬 빨랐습니다. 믿었던 대학 동창놈이 투자금을 들고 해외로 튀어버린 순간 제 화려한 성은 모래성처럼 무너져 내렸습니다. 사무실에는 빨간 딱지가 붙었고 매일 아침 저를 반기던 비서 대신 험상궂은 아저씨들이 제 멱살을 잡았습니다. 있을 때는 몰랐는데 없으니까 알겠더라고요. 제 곁에 넘쳐나던 형님 동생 하던 사람들은 연락 한 통에 다들 바쁜 척하며 전화를 끊었습니다. 어떤 놈은 대놓고 비웃기까지 하더군요. 잘 나갈 때 좀 잘하지 그랬냐면서요. 참나 지들이 언제는 내 발가락이라도 할글 기세더니 말입니다. 그렇게 일주일 내내 고시원을 전전하며 라면 물만 들이켰습니다. 주머니를 탈탈 털어보니 꼬깃꼬깃한 1,000원짜리 3장이 전부더군요. 한때 밥 먹듯 사 마시던 별다방 커피 한 잔도 못 사는 돈이었습니다. 한강 다리 위에 서서 흐르는 물을 보는데 문득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여기서 확 뛰어내리면 이 지긋지긋한 빚 독촉도 끝날까 싶었죠. 그런데 신기하게도 죽으려고 마음먹은 순간 이상하게 배에서 꼬르륵 소리는 나는 겁니다. 사람이 참 간사하죠? 죽으러 왔으면서도 배고픈 건 못 참다니 말입니다. 그때 코끝을 스치는 냄새가 있었습니다. 구수하면서도 쿰쿰한 어린 시절 제가 지겹도록 맡았던 바로 그 냄새. 어머니의 국밥 냄새였습니다. 어머니는 평생 시장 귀퉁이에서 돼지국밥을 파셨습니다. 저는 그게 그렇게 창피했습니다. 친구들이 제 옷에서 고기 냄새 난다고 놀릴 때마다 어머니를 원망했습니다. 성공해서 저 지긋지긋한 국밥집을 부숴버리겠다고 다짐하며 집을 나왔고 정말 성공한 뒤로는 어머니를 거의 찾아뵙지도 않았습니다. 가끔 명절에 얼굴만 비추고는 바쁘다는 핑계로 비싼 용돈 봉투만 던져주고 오기 일쑤였죠. 그런데 이 막다른 길에서 제 발걸음은 저절로 고향 집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자존심이고 뭐고 일단 살고 봐야겠다는 생각뿐이었죠. 엄마한테 가면 그래도 비상금 몇 천만 원은 있지 않을까? 염치 없다는 거 잘 압니다. 하지만 그게 제가 붙잡을 수 있는 마지막 동아줄이었습니다. 저는 그 길로 밤차를 타고 어머니가 계신 시골로 향했습니다. 어머니,
터미널에 내려 익숙한 시장 골목으로 들어서자마자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는데 이 좁아터진 시장 골목은 어쩌면 이렇게 변한 게 하나 없는지 모르겠습니다. 눅눅한 비린내와 시끌벅적한 사람들의 고함, 그리고 저 멀리서부터 풍겨오는 그 익숙한 육수 냄새. 저는 모자를 푹 눌렀었습니다. 혹시라도 시장 상인 누군가가 저를 알아볼까봐 겁이 났거든요. 개천에서 용났다며 동네 입구에 현수막까지 걸렸던 저였습니다. 그 용이 지금은 비늘이 다 벗겨진 채 미꾸라지처럼 숨어 들어오고 있으니 참으로 기가 막힌 노릇이었죠. 어머니의 국밥집 대문 앞에 서자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간판은 이미 색이 바래서 욕쟁이 할매 국밥이라는 글자 중 국자는 거의 지워져 가고 있었어요. 제가 성공했을 때 엄마 이제 이런 짓 좀 그만하고 공기 좋은 데 가서 살아라며 화를 냈던 기억이 납니다. 그때 어머니는 그저 허허 웃으시며 사람은 흙 냄새를 맡고 살아야 안 죽는 법이다라고 하셨죠. 대문을 열고 들어서자 낡은 미닫이 문 너머로 어머니의 뒷모습이 보였습니다. 30년 넘게 솥 앞에서 국자를 휘두르시느라 한쪽으로 굽어버린 등 예전보다 훨씬 더 작아진 것 같은 그 뒷모습을 보는데 목구멍까지 차올랐던 엄마 소리가 나오질 않았습니다. 계십니까? 손님인 척 조심스레 목소리를 냈습니다. 어머니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대답하셨죠. 어여 들어와요. 국밥 하나면 되지. 무심하게 툭 던지는 그 말투.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말 한마디에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저는 구석진 자리에 앉아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머니는 투박한 손으로 김치를 썰고 뚝배기에 토렴을 하기 시작하셨습니다. 규칙적으로 들리는 칼질 소리와 뚝배기가 부딪히는 소리가 마치 어릴 적 듣던 자장가처럼 마음을 차분하게 만들었습니다. 잠시 후 김이 모락모락 나는 국밥 한 그릇이 제 앞에 놓였습니다. 어머니는 그제야 제 얼굴을 빤히 쳐다보시더군요. 저는 애써 시선을 피하며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먹어라. 시장이 반찬이라고. 너 아주 배가 고파 보이는구나. 어머니는 제가 준혁이라는 걸 단번에 알아차리셨습니다. 하지만 왜 왔는지, 그동안 왜 연락이 없었는지, 사업은 어떻게 됐는지 단 한마디도 묻지 않으셨습니다. 마치 아침에 학교 갔다가 돌아온 아들을 맞이하는 것처럼 평온하기만 하셨죠. 저는 국밥을 입안으로 밀어 넣었습니다. 뜨거운 국물이 목줄기를 타고 내려가는데 가슴속 깊은 곳에서 뜨거운 덩어리가 울컥하고 치밀어 올랐습니다. 분명히 맛있는 국밥인데 입안이 까끌까끌해서 잘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빈 뚝배기 바닥이 긁히는 소리가 정적을 깨뜨렸습니다. 뱃속은 든든해졌는데 마음은 반대로 더 허전하고 무거워졌습니다. 어머니는 제가 다 먹기를 기다렸다는 듯 말없이 보리차 한 잔을 내어주셨습니다. 준혁아, 얼굴이 많이 상했구나. 잠은 좀 자고 다니는 게냐? 어머니의 낮은 목소리가 가슴을 툭 쳤습니다. 저는 대답 대신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사실 지난 일주일 동안 제대로 된 잠은커녕 눈만 감으면 빚쟁이들이 문을 두드리는 환청에 시달려 밤을 꼬박 새우기 일쑤였거든요. 어머니는 가게 문 입구에 달린 낡은 달력을 멍하니 바라보시더니 자리에서 일어나셨습니다. 그리고는 가게 구석에 있는 작은 내실로 들어가셨죠. 저는 그 뒷모습을 보며 속으로 수만 번 연습했던 말을 골랐습니다. 엄마, 저 사실 망했어요. 다 잃었습니다. 수억 원의 빚이 생겼고 지금 당장 몇 천만 원이라도 없으면 감옥에 갈지도 몰라요. 이 비수 같은 말들을 어떻게 꺼내야 할지 입술이 바짝바짝 말랐습니다. 차라리 어머니가 너 왜 이 꼴로 왔냐며
몽둥이질이라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가게 안에는 커다란 가마솥에서 육수가 끓는 보글보글 소리만 가득했습니다. 평생 이 소리를 들으며 저를 대학 보내고 장가 보내고 사업 자금까지 대주셨던 분입니다. 저는 그 고마움을 안다고 생각했는데 정작 잘 나갈 때는 이 낡고 좁은 국밥집이 제 인생의 오점이라도 되는 양 멀리 했었습니다. 잠시 후 어머니가 내실에서 나오셨습니다. 손에는 때 묻은 수건 한 장이 들려 있었죠. 준혁아, 너 어릴 때 기억나냐? 이 집 앞마당에서 넘어졌을 때 말이다. 그때 넌 무릎이 깨져서 피가 철철 나는데도 울지도 않고 다시 일어나서 뛰어가더라. 나는 내가 참 독한 놈이라고 생각했다. 그래서 어디 내놔도 밥 빌어먹고 살지는 않겠구나 싶었지. 어머니는 제 곁에 앉아 낡은 탁자를 마른 수건으로 닦아내기 시작하셨습니다. 근데 지금 내 눈을 보니까 그때 그 꼬마 녀석이 아니구나. 눈에 생기가 하나도 없어. 귀신한테 홀린 사람 마냥 텅 비어 있어. 돈이라는 게 뭐길래 사람을 이리 만드나 싶다. 어머니의 통찰력에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더 이상 숨길 수가 없었습니다. 여기서마저 거짓말을 하면 정말 제가 사람도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엄마, 저 진짜 죽고 싶어요. 어떻게 해야 할지 하나도 모르겠어요. 제가 너무 한심해서 엄마 얼굴 보는 게 죽기보다 더 힘들었어요. 결국 참았던 울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40 중반의 사내가 어머니 앞에서 아이처럼 어깨를 들썩이며 울었습니다. 세상의 모든 풍파를 다 겪은 척 잘난 체 하던 박준혁은 간대없고 그저 길 잃은 어린아이 하나가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제 등을 투박한 손으로 천천히 두드려 주셨습니다. 그래, 실컷 울어라. 울어야 속이 비워지고 비워져야 다시 채울 수 있는 법이지. 한참을 울고 나니 코끝이 찡하고 머리가 멍해졌습니다. 어머니는 제가 진정될 때까지 아무 말 없이 기다려 주셨죠. 가게 안의 공기는 무거웠고 가마솥의 증기는 여전히 뿌옇게 피어올랐습니다. 저는 마침내 결심한 듯 고개를 들었습니다. 엄마, 저 사실 돈이 좀 필요해요. 그냥 조금이 아니라 아주 많이요. 어머니의 손길이 멈췄습니다. 어머니는 대답 대신 저를 물끄러미 바라보셨습니다. 그 눈빛이 너무 깊어서 제 마음속 시커먼 욕심까지 다 들여다보시는 것만 같았습니다. 제가 동업자한테 사기를 당했어요. 믿었던 놈인데 제 인감이며 통장이며 싹 다 들고 튀어버렸습니다. 지금 당장 막지 못하면 저 감옥에 갈지도 몰라요. 집도 차도 다 넘어갔고 이제 저한테 남은 건 이 몸뚱어리 하나뿐입니다. 어머니는 여전히 침묵하셨습니다. 저는 그 침묵이 무서워 말을 더 서둘렀습니다. 비굴함이 목소리에 묻어났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엄마, 예전에 제가 보내드린 용돈들 있잖아요. 그거 혹시 조금이라도 모아두신 거 없으세요? 제가 나중에, 정말 나중에 꼭 몇 배로 갚을게요. 지금은 정말 방법이 없어서 그래요. 엄마가 저 안 도와주시면 저 진짜 한강 다리 밑으로 가야 해요. 제 입에서 나온 말인데도 참 추악하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절박함은 이성을 마비시켰습니다. 어머니는 한참 동안 제 얼굴을 보시더니 깊은 한숨을 내쉬며 안방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제 심장은 터질 듯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잠시 후 어머니의 손에 들린 것은 제가 기대했던 두툼한 돈 봉투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모서리가 다 달아해진 아주 낡은 가계부 한 권이었습니다. 준혁아, 내가 가진 건 이게 전부다. 어머니는 그 낡은 노트를 제 앞에 툭 던지듯 내려놓으셨습니다. 저는 당황해서 가계부와 어머니의 얼굴을 번갈아 보았습니다. 엄마,
이게 뭐예요? 지금 장난하세요? 저 지금 장난치는 거 아니에요. 당장 내일 모레까지 돈을 못 구하면 끝장이라니까요. 저도 모르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기대가 컸던 만큼 실망감은 분노가 되어 터져나왔습니다. 돈이 없으면 없다고 하시지. 이깟 종이 뭉치가 무슨 소용이란 말입니까? 어머니는 제 고함에도 미동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안에 내가 찾는 게 있을지도 모르지. 차분히 읽어보고 다 읽으면 그때 다시 이야기하자. 저는 반쯤 포기한 심정으로 가계부의 첫 장을 넘겼습니다. 종이는 누렇게 변색되어 있었고 손때가 묻어 끈적거리는 느낌마저 들었습니다. 속으로 이게 다 무슨 소용이야라며 투덜댔죠. 그런데 첫 페이지 상단에 적힌 날짜를 보고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1994년 3월 2일. 우리 아들 준혁이 대학교 입학한 날. 그 아래로는 삐뚤삐뚤한 어머니의 글씨가 빼곡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국밥 50그릇 판매 25만 원. 준혁이 자취방 보증금 100만 원 송금. 남은 돈 2만 원. 어머니는 그날 2만 원으로 한 달을 버티셨던 모양입니다. 장수를 넘길 때마다 제 가슴은 난도질 당하는 기분이었습니다. 제가 대학 시절 친구들과 술 마시고 놀며 펑펑 쓰던 돈들이 사실은 어머니가 새벽 4시에 일어나 시장 바닥에서 찬바람을 맞으며 뚝배기를 날라 모은 피 같은 돈이었다는 사실이 날짜별로 기록되어 있었죠. 준혁이 첫 월급 탔다고 내복 사온 날. 너무 아까워서 입지는 못하고 머리맡에 두고 잤다. 우리 아들 고생 많았다. 제가 첫 직장에 들어가 생색내며 사들였던 그 싸구려 내복 한 벌에 어머니는 세상을 다 얻은 듯 행복해 하셨습니다. 그런데 가계부의 중반부로 갈수록 기록은 더욱 상세해졌습니다. 제가 사업을 시작하고 나서 소위 잘 나갔을 때 어머니께 매달 보냈던 거액의 용돈들이 적혀 있었거든요. 오늘 준혁이가 500만 원을 보내줬다. 이 귀한 돈을 내가 어찌 쓰랴. 아들놈 나중에 혹시라도 힘들 때 보태줘야지. 준혁이 이름으로 된 통장에 그대로 넣어뒀다. 가계부 어디에도 어머니를 위해 쓰신 돈은 단 1,000원도 기록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기록은 점점 더 절절해졌습니다. 준혁이 회사가 커졌다고 한다. TV에도 나왔다. 대견하고 장한 내 새끼. 하지만 나무가 높으면 바람이 센 법인데 부디 다치지 말고 잘 견뎌야 할 텐데. 오늘도 하나님께 빌고 왔다. 가계부 사이사이에는 제가 예전에 드렸던 명함, 신문 기사에 난 제 얼굴 조각들이 소중하게 끼워져 있었습니다. 저는 그것들을 단 한 번도 소중하게 여긴 적이 없었습니다. 그저 제 성공을 과시하기 위한 도구였을 뿐이죠. 그런데 어머니에게 그것들은 당신의 생명보다 소중한 훈장이었던 겁니다. 마지막 장에 가까워질수록 글씨는 더욱 떨리고 있었습니다. 최근 날짜의 기록들이 보였습니다. 준혁이 목소리가 안 좋다. 전화기 너머로 한숨소리가 들린다. 사업이 많이 힘든 모양이다. 내가 해줄 수 있는 게 국밥 끓이는 것밖에 없으니 가슴이 미어진다. 조만간 놈이 올 것 같다. 그때를 위해 다 준비해둬야겠다. 저는 가계부를 덮고 멍하니 앞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머니는 이미 다 알고 계셨던 겁니다. 제가 망했다는 것도 결국 염치 없이 이곳을 찾아올 것이라는 사실도요. 엄마,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저밖에 모르고 살았던 지난 세월이 어머니의 가계부라는 거울에 비쳐 너무나 추하고 비겁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그때 가계부 맨 뒷장 두툼하게 접힌 종이 하나가 제 발등 위로 툭 떨어졌습니다. 발등 위로 떨어진 것은 낡은 서류 봉투 하나와 꼬깃꼬깃하게 접힌 종이 한 장이었습니다. 손을 덜덜 떨며 그 종이를 펼쳤습니다.
그것은 제가 3년 전 사업이 정점에 달했을 때 어머니께 사드렸던 그 낡은 한옥집과 국밥집 건물의 매매 계약서였습니다. 엄마, 이제 이런 낡은 데서 고생하지 말고 내가 사준 좋은 아파트 가서 살아. 그때 제가 호기롭게 내뱉었던 말이 비수가 되어 가슴을 찔렀습니다. 당시 어머니는 그저 알겠다고 고맙다고만 하셨죠. 그런데 계약서 뒷면에는 낯선 사람의 이름과 함께 최근 날짜의 도장이 찍혀 있었습니다. 바로 이 국밥집을 처분했다는 매매 확인서였습니다. 이게 왜? 저는 옆에 놓인 두툼한 서류 봉투를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제가 어머니께 보내드렸던 돈 한 푼 쓰지 않고 모아둔 예금 통장 3개와 국밥집을 판 대금이 찍힌 수표 몇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놓인 작은 쪽지 하나. 준혁아, 엄마는 이 좁은 국밥집 평생 지키는 게 소원이었다. 근데 생각해보니 내 진짜 소원은 이 집이 아니라 너더구나. 돈이라는 건 있다가도 없는 것이지만 사람은 한 번 꺾이면 다시 일어서기가 참 힘들지. 내가 사준 이 집 다시 내가 일어서는데 미천으로 써라. 엄마는 시장 뒷골목 작은 방 하나면 충분하다.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저는 돈을 빌리러 왔습니다. 아니, 사실은 뺏으러 온 것이나 다름없었죠. 그런데 어머니는 빌려주시는 게 아니라 당신의 평생과 맞바꾼 마지막 보금자리까지 통째로 제 앞에 내놓으신 겁니다. 저는 고개를 들어 가마솥 앞에 서 계신 어머니를 보았습니다. 어머니는 여전히 묵묵히 국자를 저으며 손님 맞을 준비를 하고 계셨습니다. 엄마, 이거 못 받아요. 제가 어떻게 이걸 받아요? 엄마 이거 팔면 어디서 사시려고요? 제가 울부짖으며 달려가자 어머니는 국자를 내려놓고 제 손을 꽉 잡으셨습니다. 그 손은 뜨거웠고 또 굳은 살이 박여 딱딱했습니다. 준혁아, 돈은 다시 벌면 된다. 근데 기운은 한 번 잃으면 못 찾아. 이 돈이 그냥 종이 뭉치인 줄 아냐? 아니다. 이건 내 엄마 인생이고 내가 다시 박준혁으로 일어서겠다는 약속이다. 그러니 토 달지 말고 가져가라. 가서 내가 어질러 놓은 것들 다 치우고 다시 똑바로 서라. 어머니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울고 있는 저를 다그치는 그 목소리에서 예전에 강인한 어머니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품에 안은 서류 봉투가 마치 수천 톤의 무게처럼 저를 짓눌렀습니다. 이 안에는 돈이 든 것이 아니었습니다. 어머니의 30년 세월 새벽 이슬을 맞으며 시장통을 누비던 발소리, 가마솥 열기에 그을린 눈물, 그리고 자식을 향한 지독하리만큼 눈물겨운 사랑이 토째로 들어 있었습니다. 저는 그 봉투를 차마 열어볼 엄두도 내지 못한 채 어머니의 무릎에 얼굴을 묻었습니다. 엄마, 나 진짜 나쁜 놈이죠? 잘 나갈 땐 얼굴도 안 비치다가 다 망해서 죽게 생기니까 그제야 엄마 치마 폭 파고드는 이런 내가 나도 너무 싫어요. 어머니는 거친 손으로 제 머리카락을 쓸어 넘겨주셨습니다. 그 손길이 너무 따뜻해서 강남의 그 화려한 조명 아래서도 늘 춥게만 느껴졌던 제 마음이 비로소 온기를 되찾는 기분이었습니다. 준혁아, 부모 자식 사이에 잘나고 못나고가 어디 있느냐? 너 잘 될 때는 내가 내 아들이라 좋았고 너 힘들 때는 내가 내 엄마라 다행인 게지. 이 돈, 남들한테는 큰 돈일지 몰라도 나한테는 내 웃음 한 번보다 값어치 없다. 그러니 미안해하지 마라. 어머니는 제가 내민 봉투를 다시 제 외투 안주머니 깊숙이 넣어주셨습니다. 그리고는 가게 구석에 있는 작은 내실에서 검은 비닐봉지 하나를 추가로 건네셨습니다. 이건 또 뭐예요, 엄마? 돈으로 해결 안 되는 것들이 세상엔 참 많다. 이건 내가 예전에 제일 좋아하던 묵은지랑 멸치볶음이다.
밥 굶지 마라. 배가 든든해야 머리도 돌아가는 법이야. 가서 사람답게 다시 시작해라. 저는 그 검은 봉투를 들고 가게 문을 나섰습니다. 어머니는 끝내 가게 밖으로 나오지 않으셨습니다. 아마도 우는 아들의 뒷모습을 보면 당신의 마음도 무너질까봐 그러셨겠지요. 저는 시장 골목을 빠져나오며 몇 번이고 뒤를 돌아봤습니다. 낡은 국밥집 간판이 점점 멀어지는데 제 가슴 속에는 이전에 없던 뜨거운 불꽃 하나가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서울로 올라오는 버스 안에서 저는 어머니의 가계부를 다시 펼쳤습니다. 이제는 돈 액수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 숫자 뒤에 숨겨진 어머니의 고독과 인내, 그리고 나를 향한 믿음이 보였습니다. 서울에 도착하자마자 저는 가장 먼저 빚쟁이들을 찾아갔습니다. 도망치던 시절엔 그들의 얼굴이 저승사자 같았는데 이제는 달랐습니다. 제 등 뒤에는 어머니라는 거대한 산이 버티고 있었으니까요. 저는 봉투 속에 수표를 내놓으며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여기 당장 갚아야 할 원금입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제 몸으로 떼어서라도 반드시 갚겠습니다. 저 다시 시작할 겁니다. 제 눈빛이 달라진 것을 느꼈는지 험상궂던 채권자들도 의외로 순순히 물러섰습니다. 저는 그날 이후로 잠을 줄이고 발바닥이 부르트도록 뛰었습니다. 화려한 수트 대신 작업복을 입었고 외제차 대신 자전거를 탔습니다. 어머니가 주신 반찬으로 끼니를 때울 때마다 저는 다짐했습니다. 이 묵은지의 짠맛이 제 인생의 쓴맛을 덮을 때까지 절대로 포기하지 않겠다고 말입니다. 서울에서의 생활은 이전과는 180도 달랐습니다. 한때 저는 돈을 부리는 사람인 줄 알았지만 사실은 돈에 부려지는 노예였다는 것을 이제야 알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가 주신 돈은 빚을 갚는 데 쓰기보다 제 인생의 무너진 기초를 다시 세우는 종잣돈으로 삼았습니다. 화려한 IT 사무실 대신 저는 작은 트럭 한 대를 샀습니다. 그리고 어머니의 손맛이 담긴 그 비법 육수를 현대적으로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낮에는 배달을 하고 밤에는 연구를 거듭하며 꼬박 2년을 버텼습니다. 낡은 작업복에 기름때가 절고 손등이 터져나가도 제 가슴 속에는 어머니의 가계부가 훈장처럼 박혀 있었기에 단 한순간도 힘들다는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드디어 제 이름을 건 작은 국밥 체인 1호점이 문을 열던 날, 저는 화려한 개업식 대신 제일 먼저 고향으로 향했습니다. 2년 전 도망치듯 빠져나왔던 그 시장 골목은 여전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의 국밥집 자리에 들어선 옷가게를 보자 가슴 한구석이 아릿해졌습니다. 저는 시장 상인들에게 묻고 물어 시장 뒷골목 단칸방에 살고 계신다는 어머니를 찾아갔습니다. 낡은 철문을 열자 좁은 방 안에서 여전히 나무를 다듬고 계신 어머니의 뒷모습이 보였습니다. 엄마, 저 왔어요. 준혁이 왔어요. 어머니는 천천히 고개를 돌리셨습니다. 2년 전보다 훨씬 더 깊어진 주름, 그리고 더 하얗게 샌 머리칼. 어머니는 저를 보시자마자 손에 쥐고 있던 나무를 떨어뜨리셨습니다. 아이고, 내 새끼. 얼굴이 반쪽이 됐네. 고생 많았지? 고생 많았어. 어머니는 제 차림새를 보더니 눈물을 훔치셨습니다. 엄마, 저 이제 안 망해요. 엄마가 준 그 낡은 가계부 덕분에 진짜 부자가 어떻게 되는 건지 배웠거든요. 저 서울에 가게 냈어요. 엄마 이름 건 이영자 국밥 1호점이요. 저는 주머니에서 두툼한 서류 봉투 하나를 꺼내 어머니의 무릎 위에 놓아드렸습니다. 그것은 제가 2년 동안 피땀 흘려 모은 돈과 어머니가 파셨던 그 국밥집 건물을 다시 사들인 매매 계약서였습니다. 엄마, 이건 건물이 아니라 제 마음이에요.
엄마가 저 살리려고 평생을 내놓으셨던 것처럼 이제는 제가 엄마 남은 인생 지켜드릴게요. 이제 시장 구석방 말고 엄마가 좋아하던 그 솥 앞에서 다시 국밥 끓여주세요. 어머니는 계약서를 어루만지며 끝내 소리내어 우셨습니다. 그 눈물은 회한의 눈물이 아니라 자식이 바로 섰다는 안도감과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지금 저는 전국에 수십 개의 매장을 둔 외식업체 대표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제 집무실 책상 가장 소중한 자리에는 여전히 그 낡고 냄새나는 가계부 한 권이 놓여 있습니다. 삶이 나태해질 때마다 혹은 다시 욕심이 고개를 들 때마다 저는 그 가계부를 펼칩니다. 거기에는 세상 그 어떤 경제학 서적보다 위대한 가르침이 담겨 있습니다. 사랑은 계산하는 것이 아니며 진정한 성공은 나를 위해 싸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를 위해 기꺼이 비우는 것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오늘 퇴근길에는 어머니의 가게에 들러 국밥 한 그릇 먹고 가야겠습니다. 엄마, 나왔어. 국밥 한 그릇 말아줘. 어머니가 툭 던져주시는 그 따뜻한 국밥 한 그릇이 저를 살게 하는 진짜 힘이니까요.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